할 수 없어요. 날이 아주 저희 둘만 어부시고. 예, 뭐 한 사람이 들어도 괜찮고 저는 뭐 여기 현장보다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예, 어차피 인터넷에서 또 할 거니까 시청 네, 막 두고 보자 이거요. 교수님 됐습니다. 네. 오늘은 시적 언술의 시간과 공간 이렇게 제목을 잡고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그 문학의 그러니까 이제 문장에는 네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문도 있고 논정문도 있고 서사문도 있고 묘사문도 있고 그래서 그 문장의 종류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서사 문장 하면 서사하면은 이제 오늘날 소설과 같은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사문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주인공의 탄생과 성장과 또는 어떤 사건과 발전, 발단 그리고 결말이라고 하는 데서 당연히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에서 크게 보면 이제 운문과 산문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것은 시는 운문에 속한다. 그럼 운문이라고 하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운율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는 운율만 있으면 된다. 근데 운율이라는 게 뭐냐? 거의 음성적인 요소들입니다. 어떤 리듬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음성적 요소. 그러니까 시는 어떤 음성적 요소의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설의 경우는 그것은 이제 일종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운문이다. 그러니까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성적 요소만 있다. 여기에 크게 착각하는 것이 시도 그리고 소설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시간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성을 배제하고는 시도 소설도 존재할 수 없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그 존재는 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 내에 소설이 있고 일정한 시간 내에 시가 있고 일정한 시간 내에 또 공간 속에 시가 있고 산문, 소설이 있다. 이렇게 볼 때에 과연 그럼 시에는 어떤 시간 그리고 공간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 있어서 이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그 시를 시답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라고 하면은 리듬과 메타포, 그래서 리듬과 메타포만 생각합니다. 그래, 리듬 하면 이제 음성적인 것이고 메타포 하면은 비유적인 것만 생각. 그러니까 일단 시는 시간과는 무관하다. 막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도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서사문학과 시간, 서사문학,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소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시간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미술은 공간 예술입니다. 일정한 어떤 공간을 미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미술입니다. 반면 문학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감정이라는 데서 미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크게 말하면은 미술은 공간 예술이고, 그리고 소설 또는 문학은 시간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서사문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현재의 독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쓰는 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이나 내가 군대 갔었을 때 그 A라는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현재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현재 독자에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당연히 과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에서 소설, 수필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허구적인 서사문학이라도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필연성, 비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야기 또는 처음,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필연성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이게 우연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그건 우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소설은 그런 우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연적인,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찌했다는 스토리가 아주 질서정연한 완전성을 가진 형식이 바로 산문입니다. 서사문학이죠. 그래서 서사,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서사적인 문학 양식의 문장은 반드시 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라든지 수필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사건이 과거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김동일이 감자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인데, 사흘이 지났다. 과거형입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옮겨진다가 아닙니다. 현재형에 옮겨졌다. 이미 벌써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 앉았다. 이거 과거형입니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네, 과거입니다. 한방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2장이 갔다, 간다가 아닙니다. 이튿날 복녀는 뇌혈로 죽었다. 죽었다는 한방의사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 그것도 갔답니다. 이렇게 산문 문장 또는 서사 문장, 소설 문장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철저히 과거형 시제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특히 이제 서정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나 서정시는 서사문학의 양식인 소설이 주인공의 행위를 중심으로 언술하는 서사시와는 달리 주인공의 어떤 행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죠. 행위, 현재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는 현재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유명한 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시를 한마디 말해서 시는 극적 순간의 구조물이다. 극적 순간의 구조물이다. 그런 말을 했죠. 시는 극적 순간의 구조물이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을 인과관계나 시간적인 순서에서 언술하는 서사문학과 달리 현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현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왜? 바로 자기 자신의 현재 자기 자신의 순간적 나는 지금 이렇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쩌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시는 사건이나 인물의 행위 결과를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나 인물의 인상이나 정서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지금 어떠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어떠했다고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는 철저히 현재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는 현재형이라는 것이 그럼 과거 경험한 것도 있는데 그거 다 현재형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정시가 현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적 언술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현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가상적으로 현재화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상적으로 현재화한다. 말하자면 허구적 현재다. 소설은 어떤 형식이든 과거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과거형에 억지로 맞추는 거죠. 근데 시는 또 과거든 미래든 전부 다 현재에다가 때려 맞추는 것. 이는 과거의 사건이든 미래의 사건이든 모두 현재의 감정이나 인상인 것처럼 가장하는 시의 장치다. 그렇다면 시학에서 이것을 상상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일종의 이것을 시적 허구다. 그러니까 소설적 허구 하면은 소설은 반드시 과거형으로 써야 되고 어떤 그 인물을 설정해서 그걸 마음대로 작가가 조종해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소설적 허구라고 한다면은 시적 허구는 과거에 경험한 것도 현재 일어난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애인과 이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내가 1년 전에 그녀와 이별했다. 이렇게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오늘도 날 보고 웃는다. 현재화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재화 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종의 시는 하나의 현재화 시키는 하나의 허구다.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상상입니다. 과거의 것을 현재인 것처럼 꾸미는 것도 일종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이라는 말을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또 다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현재 마치 느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상상, 그 미래에 일어날 것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그런 상상.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일종의 상상입니다. 그럼 공간도 조정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유광희의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라는 작품을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름의 집이 기우뚱 하수구 위로 기운다. 주름의 집이 기우뚱 하수구 위로 기운다. 금방 쓰러져 캄캄한 하수구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구부린다. 아주 주저앉는다. 집이 오랜 세월 견뎌온 주름의 집이. 자, 그래서 주름의 집이라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 노인을 주름의 집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화한 것이죠. 그래 놓고서 그 노인의 주름의 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름의 집이. 그럼 이걸 바꾸면 노인이 기우뚱 하수구 위를 키운다. 이건 하수구 위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구부러진 노인의 어떤 사양기 모습이겠죠. 금방 쓰러져 캄캄한 하수구 맨홀 속으로 빨리 들 것처럼 구부린다. 역시 노인의 어떤 모습입니다. 아주 주저앉는다. 집이 오랜 세월 견뎌온 주름의 집이. 여기서 보면 기운다, 구부린다, 주저앉는다. 분명히 이 시인은 당장 지금 보고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을 과거에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 대낮에 종로거리에서 노인 보던 생각을 저녁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그 과거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그 자리 지금 펜을 들고 있는 이 순간의 느낌으로 쓰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차창에 스치는 붉은 꽃을 마구 토해낸다. 차창에 스치는 붉은 꽃은 역시 노인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환한 대나 수많은 주름이 집을 의자한 채 길가에 비틀비틀 부지런히 방향을 찾고 있다. 이 방황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주름의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만 마치 사실을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꾸미는 그 허구적인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픽셔나이즈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시인도 이거 엄청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과거의 것을 현재형으로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상하게 상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거 사건을 현재화하는 그게 바로 시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문독서의 원에 관한 소묘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한 개의 원이 굴러간다. 현재형입니다. 아니 굴러갔다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들을 현재 지금 자기 이 순간 아까도 얘기했죠. 극적 순간의 고정을 현재 지금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원이 굴러간다. 천사에 버린 지환이다. 그 안팎으로 감기는 별빛과 꽃잎들 금빛 수밀도만한 세개의 원이 천개의 원이 굴러간다. 현재 마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서정시는 철저히 현재화, 모든 것을 현재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시적 허구의 작품이 바로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시는 과거형이 없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죠. 과거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또 미래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정시는 당연히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과거형으로 또는 미래형으로 쓸 경우가 있다. 그 어떤 경우냐? 그것을 우리는 바로 목적시의 경우 또는 의지적인 시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신경림의 갈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자,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이미 벌써 시간적인 걸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과거형입니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과거형입니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과거형입니다. 그럼 이 신경님의 갈대는 철저히 과거형입니다. 아니, 서정시는 현재화한다고 했는데 왜 과거형이냐? 따라서 이 시인은 이 갈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건 이 갈대라는 것은 하나의 민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민중이란 어떤 민중이냐? 그동안 이런 민중이었다. 그러니 이제 좀 뭔가 갈대도 달라져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언제부터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던, 그동안 쭉 울고 있었던, 그러면 이제 웃을 날이 와야 된다고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과거를 울고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역사적인 민중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행했던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다분히 목적의식을 가진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민중시라든지 이런 시들이 과거형이 많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진 계몽시라든지 뭐 이제 이런 정치적인 시가 그런 것이고, 또 뭐 하자 하고 해야 한다 하고 또 미래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천상병의 귀천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것은 철저히 지금 당장 내가 죽겠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죽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미래형입니다.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그래서 이게 무상한 것이죠. 새벽빛이 오니까 그게 다짜마짜 결국 밤이 쓰러지고 그 이슬 같은 존재, 그걸 데리고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무상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나 하늘로 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또 역시 그래서 이 노을 같은 나, 또 하늘로, 그러기 때문에 하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역시 미래형입니다. 이렇게 어떤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은 또 미래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앙시 같은 경우도 나 이제 천국에 가리라. 이런 것도 일종의 미래, 종교적인 시도 일종의 미래형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종교의 공통점은 다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개 종교 신앙시는 미래형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백적인 시는 현재형, 나 지금 이렇습니다. 또는 과거에 나 이랬었습니다. 자, 천상병의 귀천을 보면은 이것은 철저히 미래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동주의 참회록을 보면 이것은 혼합적인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내일이나 모레나. 네, 미래형이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과거입니다. 또 이거.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으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현재형입니다. 미래, 과거, 미래.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현재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소설이나 산문만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철저히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시 창작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는 서정적인 모든 시의 공통적인 기초는 바로 현재형이다. 과거든 미래든 그 시간을 현재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시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도 미래도 과거, 이거 시제인데 그 시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간이라고 말하죠. 무시간. 문법에서 그것을 말할 때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원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원형. 갔다, 가다, 갔었다, 뭐 간다, 뭐 때 갔다, 과거형입니다. 갔었다, 뭐 과거형. 그 다음에 이제 가겠다, 미래형. 그럼 가다는 뭐냐? 간다, 현재형. 가다는 뭐냐? 원형. 가다가 원형입니다. 자, 그와 같이 시에서도 원형, 소위 말하면 이것을 무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논설문이나 논증문은 시제가 필요하지 않다.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대개 생명이 있는 것, 어떤 행위가 있는 것에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행위나 개인적인 감정의 궤적을 기록하는 시간적인 형식이 아니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간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산문에는 논설문이나 논증문이나 과학적인 문장이나 교과서나 이런 것들에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무시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용의 한국의 미라고 하는 하나의 설명문이 있습니다. 자연의 인공이 끼어서는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미추를 초월한 미 이전의 세계다. 사람의 꾀에서 생겨나는 인공의 미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다, 아니다, 무엇이다. 자연은 오직 자연의 미가 있을 따름이다. 자연의 섭리에 입각한 만유 존재 그 자체의 미가 있을 뿐이다. 미추를 인식하기 이전 미추의 세계를 완전 이탈한 미가 자연의 미다. 뭐뭐이다. 이다는 있다, 뭐뭐 한다,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논설문이나 논증문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시간이 없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시간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고 존재의 행동이나 심리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문학에서 시간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있는 존재를 언설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추상적인 공간성이 요구되기에 시간성이 배제된다. 그런데 시의 경우도 극단적으로 시간성을 배제하여 시의 공간화, 시의 무시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실험적인 시의 방법이나 철저히 사물을 객관화할 경우다. 이제 실험적인 것, 소위 아방가르드적 시들. 그래서 여기 이상의 3차각 설계도 선에 관한 각서유, 거기 뭐 숫자의 방위학, 거꾸로 있고 수학의 역학, 시간성, 무슨 속도의 좌표와 속도. 이건 뭐 있다, 인다, 뭐 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무시간이에요. 임강민의 코스모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시간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얀 창 앞에 마구 피어오르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다. 바다 앞서 날리운 모닥불 같은 것이로 스스로 전율에 이어온 사람. 여기에 아무도 반가할 수 없는 뱀처럼 이렇게 틀고 앉아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지역에서 가을의 음향을 거두는 것이다. 마치 무엇을 정의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에서 시간을 생략하는 것, 이게 생략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의 사물화 또는 시의 기호화 또는 시의 무시간화, 시의 숫자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사물로 만든다, 뭐 이렇게 시의 공간화 이렇게 다 그런 건데 되게 실험적인 경우가 그렇고, 특별히 이와 같이 임강민의 코스모스 같은 것처럼 어떤 사물의 의미를 그냥 정의하는, 좀 객관화시킬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좀 그 표현 방법에서 약간 모더니티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시에 있어서 시간의 문제를 좀 몇 가지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시는 기본적으로 현재화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서정시의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모든 존재는 시간만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공간과 함께 있습니다. 그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도 사실은 일정한 시간, 뭐 태어나서라든지 아니면 군대 가서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이야기, 군대 이야기가 하나의 소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뭐 38선이라든지 아니면 비무장지대라든지 아니면 서해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산골짜기 아니면 강변 어디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한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산문과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 산문과 달리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는지 그걸 알면 시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적 공간의 탄생. 인간이란 지상에 던져진 공간적 존재다. 지상에 태어나 지상을 경험하고 그 공간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러한 질서를 진리로 인식하며 그러한 공간적 경험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공간을 그려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지구라는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구를 보니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이거 수많은 이 소위 자연 공간이죠. 자연 공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존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공간. 그 자연 공간 속에서는 지리적인 것도 있고 또는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고 뭐 생명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도대체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의 재구성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간적 논리로 보면은 상상이란 무엇이냐? 상상이란 기존 이 자연 공간, 이걸 뭐 물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이걸 뭐 기존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의 우주 만물리가 전부 다 공간입니다. 이 자연 공간, 물리적 공간, 기존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적 개념을, 기존의 이 공간적 개념을 벗어나서 이 기존 공간 개념을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변형시킵니다. 새 공간으로. 다시 말하면 자연 공간, 물리적 공간, 기존 공간,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변형시키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이미지네이션, 상상입니다. 그럼 시가 하는 짓이 뭐냐?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존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변형시킵니다.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은 이거 사실은 자기가 기존으로 갖고 있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기존, 그럼 이 마음도 공간이냐? 공간입니다. 그 무슨 공간이에요? 심리적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공간. 인간들은 누구나 다 기존의 심리적 공간, 마음, 정신적 공간, 심리적 다 이런 심리적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심리적 공간인 마음을 호수라고 하는 자연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시킨 것이죠. 자연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변형입니다. 공간을 바꾼 거예요. 기존 공간을 바꾸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상상입니다. 그럼 시인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결국 기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시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시학에서는 무엇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것은 은유다, 메타포다. 메타포. 그 메타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은 시학적으로 보면 메타포고, 이것을 하나의 공간학적으로 보면은 심리적 공간을 자연 공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상상한다, 메타포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기존의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변형시키는, 이동시키는, 이는 자연 공간이나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시인이 구상한 주관적 공간, 상상적 공간, 주관적 공간이니 상상적 공간이니 이거 시적 공간이니 하지만 알고 보면 결국은 이는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박두진의 꽃이란 작품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공간 이동을 많이 했나를 볼 수가 있죠.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지금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꽃이요. 기존 공간은 꽃입니다. 꽃, 기존 공간. 기존 공간인 꽃을 다른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뭘로?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해와 달. 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우주적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런가 하면은 비밀한 울음. 이 꽃을 보고 또 비밀한 울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육신적, 정신적 공간으로 또 바꿨습니다. 심리적 공간. 또 한 번만에 어느 날의 아픈 피 흘림으로 또 바꿉니다. 역시 그것도 피 흘림도 하나의 심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육체적 공간일 수도 있겠죠.
먼 별에서 별외로의 길서 위에 떨어진 다시는 못 돌아킬 엇갈림의 빗방울. 그래서 이걸 빗방울로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꽃을 하나의 빗방울이라면 이건 하나의 어떤 육체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메타포란 뭐냐? 상상이란 뭐냐? 따지고 보면은 기존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그것을 이동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상징이다, 은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유다, 상징이다의 본질이 뭐냐? 상상에 의한 가시적 공간을 시학에서는 이미지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지란 신의 실제적 공간의 재구성, 그리고 이러한 상상적 공간은 실제 공간만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나 정서의 상징이거나 은유가 된다. 아까 얘기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래서 마음이란 심리적 공간을 호수라고 하는 자연 공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이제 관념적인 세계, 또 상징적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 상징도 별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이 박두진의 도봉을 보면요. 산새도 날아와 오지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어디 얘기하면 산 얘기입니다. 산이 어떤 산이냐? 도봉산. 도봉산인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산새도 날아와 오지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산을 말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공허한 산. 인적 끓인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호이 호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 골을 되돌아올 뿐. 도봉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결국 산을 뭐 산이란 말을 그 내용 속에는 뭐 쓰지 않았지만 결국 이것은 허무, 공허 이런 것들을 그런 관념을 이 도봉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봉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상징도 따지고 보면 관념이라고 하는 심리적 공간을 사물 공간으로 바꾸는 것, 또는 사물 공간을 관념적 공간으로 바꾼다. 그럼 이 경우는 도봉이라고 하는 산을 관념적 공간으로 바꾼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간의 변형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이 시적 공간의 의미를 다시 볼 것은 시가 현실 공간에서 상상 공간으로 확대 변형할 수 있음은 바로 현실에서 이상으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유한한 삶의 한계를 벗어나는 자유, 해방, 구원의 방식이기도 하다.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자연 공간의 한계에서만 살지 않고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게 바로 공간의 이동, 그게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죠.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우리는 참 척박하고 외롭고 절망적이었을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현실 공간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상상의 세계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들 현재의 삶이 괴롭고 외롭고 불행했을 것인가요? 결국 이렇게 천국을 그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상 공간에서 천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에서 상상한다 하는 건 따지고 보면은 공간의 이동이다.
그리고 그 공간의 이동이야말로 하나의 자유로움이고 해방이고 그리고 해탈, 구원이다. 자, 그런데 이 공간화, 그 공간 이동인데 이동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동 방법의 시적 공간과 심리적 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이동해야 잘하는 것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상력이 뛰어나다라든지 하는 것은 이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현재 기존 공간에서 어떤 상상 공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만 될까? 거기 바로 거리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공간에 대한 의식은 내가 어떤 공간에 관심을 가질 경우나 공간이 나에게로 다가올 경우인데, 감동이란 결국 나와 대상과의 이 관계성에서 야기되는 심리학에 따라서 나와 대상과 대상 사이의 공간적 거리, 심리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미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저 멀리 꽃이 있다. 꽃이 내 눈앞에 있다. 꽃이 내 가슴에 있다. 꽃이 내 뼛속에 있다. 자,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꽃 사이에 그 거리, 저 멀리 꽃이 있다. 눈앞에 있다. 가슴에 있다. 뼛속에 있다. 그럼 나와 꽃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미적 감동이 달라집니다. 저 멀리 있는 꽃 감동이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조금 다가옴으로써 더 강합니다. 가슴에 더 강합니다. 뼛속에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물과 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정말 시에서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인이란 나와 사물 사이의 거리, 그리고 사물과 사물 사이의 거리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정말 그런 점에서 시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 조절을 통해서 감정 조절까지 되는 것이죠.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 어떤 자연현상인데 그것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그리고 아침에 꽃을 낳는다. 이런 것도 결국 어둠과 새, 어둠과 돌, 어둠과 꽃, 이런 관계입니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리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서 굴러간다. 해서 이 어둠과 새와 어둠과 돌과 어둠과 꽃이라고 하는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것은 바로 박람수의 얘기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것은 어둠과 새와 돌과 꽃 사이를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적 대상과 이 거리 문제가 결국 공간과 함께 제기가 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또 거리가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적 대상과 거리, 시는 시적으로 사물을 보고 표현한다. 여기 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주관적 순수한 심정에서 사물을 보고 미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표현일 경우 그 대상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멀리서 볼 것인가, 가까이 볼 것인가, 표면만 볼 것인가, 내면까지를 볼 것인가 하는 거리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이러한 거리의 문제는 결국 그 대상에 대한 내 감정의 개입을 어느 정도 함으로써 미적 표현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 거리 문제를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정화와 청자부의 관계입니다. 박정화의 청자부를 보면은 선은 가냘픈 푸른 선은 아리따우게 구울러 보살같이 아담하고 날씬한 어깨에 4월 훈풍에 제비 한 마리 방금 물을 박차 바람을 끊는다. 지금 이 시인은 청자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청자. 자, 청자를 보면서 첫 번째 보는 것이 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청자에서 선을 보고, 선은 가냘픈 푸른 선은 푸른 선입니다. 아리따게 굴로 보살같이 아담하고 날씬한 어깨, 또 어깨. 그런데 시인이 보는 이 선과 어깨, 이것은 다분히 청자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에 대한 것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4월 훈풍 제비 한 마리 방금 물을 박차 바람을, 이 제비 얘기는 글쎄 청자에 제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가는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자와 거리가 멉니다. 지금 선과 어깨는 청자와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제비가 방금 물을 박차 바람을 끊는다, 이것은 완전히 제비와 물과 바람, 이것은 바로 이 청자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거리를 멀게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미적 효과를 더 잘 나타내고 있다. 앞에 것은 외형적인 어떤 묘사입니다. 그러나 4월 훈풍 제비 한 마리 방금 물을 박차 바람을 끊는다, 이것은 상상적인 거리를 어느 정도 띄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청년의 꿈, 거리 정당, 이건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관념화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마음대로 한번 상상의 유기를 해봤습니다. 바다는 강물의 발목을 잡고, 강물은 청산의 겨드랑을 잡고, 청산은 하늘의 목숨을 잡고, 해적선 노예들의 족쇄처럼 화인 맞은 엉덩이의 문신처럼 나는 당신의 폭력이 되고 당신은 나의 눈물이 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울, 호이호이 날아가는 소요구말. 바다는 광물의 발목을 잡고. 자, 어떻습니까? 바다는 강물의 발목을 잡고, 바다와 강물 사이에 이 발목 잡기가 있습니다. 강물은 청산의 겨드랑을 잡고, 강물은 청산의 겨드랑을 잡고, 해적선 노예들이 족쇄처럼 화인 맞은 엉덩이 문신처럼, 해적선 노예들의 족쇄, 이게 절대로 이게 풀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화인 맞은 엉덩이의 문신도 결코 이거 고쳐질 수 없는 상처입니다. 결국 강물과 청산과 하늘의 관계가 해적선 노예들의 족쇄처럼 화인 맞은 엉덩이의 문신처럼 서로 꽉 얽혀져 있는 상태. 나는 당신의 폭력이 되고 당신은 나의 눈물이 되고, 나와 당신 사이에 얽혀있는 또 상태.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울 호이호이. 저는 이 늘푸른 강물이 듯이에서
이 온 우주 자연 서로 이 엉클어진 철저히 하나가 되어서 엉클어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실은 이 널푸른 강물이 되시를 썼으면 이게 생태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철저히 바로 널푸른 강물이듯이의 연작시 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얽혀져 있는 하나의 그런 유기적 관계.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이렇게 밀착시키려고 한 것이죠. 강물과 청산을 밀착시키고 청산과 하늘을 밀착시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착시켜서 거리 좁힘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시적 대상과 거리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 거리 조정에서요, 그 바람직한 거리 조정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건데, 여기에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쭉 미적 거리에 대한 얘기고 있고 뭐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나와 너, 나와 어떤 대상 이 사이에 이 거리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거리 조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쭉 설명한 얘기 다 그만두고 그 밑에 인용한 시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현종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짤막한 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것은 T.S. 엘리엇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시 아니 시의 본질을 말할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대상 사이에 그냥 너는 너다, 그는 그다 이리 버리면은 나와 대상 사이에 어떤 거리가 없습니다. 너는 인간이다. 거리가 없어요.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산이다. 너는 밭이다. 너는 강이다. 거리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은 뭐 서로 어우러진다. 그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중간이 있습니다. 매체 중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T.S.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잔잔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나와 마음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내 마음은 잔잔하게 그냥 직접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호수라고 하는 중간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호수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상관물을 여기다 붙입니다. 자, 이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만날 때, 대상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직접 설명하거나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다가
매파를 사이에 집어넣는다. 객관적 상관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보다 더 거리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시적거리입니다. 미적거리고 시적거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 객관적 상황, 이 중간 매체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이게 바로 거리 조정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가 미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리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한 모든 시는 그건 거리가 없는 것이죠. 거리를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거리 조정에 실패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자, 거리 조정에 실패한 것보다도 다시 이 객관적 상관물에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섬이라고 하는 중간자, 또 섬이라고 하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하나의 매개 또는 표 또는 어떤 하나의 경계 무엇인가 그 사이에 소통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어쨌든 그 섬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부의 줄광대 김씨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공에 매달린 외줄이 우리들 밥 먹이는 밥줄이요, 밥줄. 네. 줄광대 한평생 뼛골만 쑤셔 마디마디 사가버린 삭신 죽어 송장염도 못할 거요 그냥 이대로 화장터에 불살라서 한중 가르고향으로 보내주면 쓰겄소잉. 처음 부분 허공에 매달린 외줄이 우리들 밥 먹이는 밥줄이요. 외줄이 밥줄. 네, 이 밥줄이 되면서 그 외줄은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말 객관적 상관이라고 하는 중간 매체를 형성함으로써 이 작품이 미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략된 그런 작품, 그건 거리 조정에 실패했다는 것이 부족한 거리와 지나친 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람아, 오 폭풍아, 흑풍아, 그 불꽃을 불어 날려라, 쓸어 헤치라, 몰아 무찌르라. 굉장히 흥분하고 감동적인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중간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 상관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호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나친 거리 조정입니다. 너무 감탄으로 감격적인 그런 감정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속에 그런 거 감탄사만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시를 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리 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중간자가 없이 감탄사나 감탄조사를 사용한 것들. 그런데 최강석의 산자에 답하라 이 작품을 보면은 사냐에서 푸르른 새순들은 돋고 산에서 푸른 새순들은 뭐 사실적입니다. 진달래는 선홍을 피어 타오르는데 선홍 뭐 한자일 뿐이죠. 쑥국새 하염없이 울음 속에서 우리들 4월의 혼은 잠들 수 없다. 4월의 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25년의 세월 하루도 편할 날은 없었다. 코쟁이 쪽발이들 감나라 대추나라 호령하는 소리. 이 땅에 똥개나 끼고 힘께나 쓴다는 자들. 금방망이 도끼방망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소리. 이 통에 민주주의 계속 착살하는 소리. 대단히 강렬한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객관적 상관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거리의 조정, 부족,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부족한 거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은 나와 대상, 사물과 사물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간, 소위 그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 미적 거리를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신은 그 거리를 적절히 확보하는 객관적 상관물을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시에 있어서 거리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은 메타포다, 은유다, 또 뭐 그걸 다른 말로 이미지네이션이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말입니다. 이미지네이션도 어렵고 메타포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시인이 주관적으로 조종한다. 과거를 현재로 만들 수도 있고 미래를 현재로 만들 수도 있고 현재를 미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시의 한 형식은 과거나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시의 한 기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를 현재로 하고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도 일종의 상상이다. 그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 거리를 조정하는 일이다. 다시는 기존의 공간을 바꾸는 것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이라고 하는 기존 심리 공간을 호수라고 하는 자연 공간으로 바꾼다. 이 바꾸는 것을 우리는 상상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꽃은 피 흘립니다. 꽃은 해와 달의 속삭입니다. 또는 뭐 국화 옆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 꽃을 내 누님 같은 꽃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국화꽃을 내 누님 같은 꽃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종의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바꾼다. 자, 그래서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시인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한다. 그리고 공간도 마음대로 조정한다. 그런데 그것을 미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상상이라고 말하고 또 메타포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적 언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시를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